안녕하세요 여러분, 윤하나입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줄여서 금소법이 지난 3월 25일부터 시행됐는데요.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금소법에 대해 정확히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쉽고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려 합니다. 먼저 금소법은 쉽게 말해서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법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금소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금융권에서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하고 있던 걸까요? 네, 예전에 금융회사의 고객들은 자기 판단과 자기 책임이 많이 따랐습니다. 그래서 금융상품이나 대출 그리고 보험을 가입하려면 수십 페이지의 설명서가 따라왔고 자기 책임 하에 선택한다는 자필 서명 등이 필요했죠. 하지만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 같은 소비자는 금융회사와 동등하게 거래할 투자자로 인식되는 게 아닌 금융회사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대상으로 인식됩니다. 그러므로 이번 금소법은 그 전보다 더 강력하게 투자자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게 이번 법안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금융규제의 기준이 공급자인 금융회사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소비자 중심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또 금소법의 근본적인 취지는 금융권에 더 많은 책임을 부여하여 정부가 주도했던 금융체제의 종식을 위함과 과잉 대출로 부동산 버블을 만드는 정부의 경기부양책을 차단하기 위함이기도 한데요. 대표적인 예를 들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습니다. 금융위기의 원인은 신용도가 너무 낮은 사람들까지 받을 수 있었던 무분별한 과잉 대출, 그리고 주택가격 하락으로 인한 금융기관 부실화였습니다. 이때 수많은 미국 사람들은 자신이 받은 대출이 얼마나 리스크가 큰 상품인지 인지할 수 없었을 뿐더러 모든 책임을 개개인이 책임져야 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 금융위기를 경험했던 미국과 영국 등 많은 선진국에서는 이미 금소법을 도입해왔지만 한국의 경우 선진국과 달리 금소법 도입을 미뤄왔고 부채주도 성장 정책을 전개한 것이 바로 부동산 버블을 초래한 원인으로 뽑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다른 선진국가보다 가계부채 위험이 높아 위험국가로 평가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금소법 시행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첫 번째로 소비자의 권리가 강화됩니다. 청약 철회권과 위법 계약 해지 청구권이 허용되고 계약 철회 또한 보다 쉽게 허용됩니다. 또한 소비자 피해 발생 이후 분쟁 시 금융회사의 방어권이 제약됩니다. 그래서 분쟁 발생 시 소비자가 금융권에 필요한 증빙 자료를 요구하면 금융회사는 제공 의무가 주어집니다. 자료 요구권은 소비자에게 부여되는 것입니다. 자료 요구권 같은 경우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인데 이제 시행된다는 점은 조금 놀랍기도 하네요. 금소법의 두 번째 포인트는 소비자가 입은 피해의 원천적 책임은 금융회사에 있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내부 통제 기준 마련을 의무화하고 관리 책임을 부과하는 점, 금융상품이 소비자에게 적합한지 적정한지 여부를 금융회사가 판단 후 제공해야 하는 점, 강력한 처벌 조항을 둠으로써 금융회사가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정책으로 두어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문제가 생길 시 금융원에서는 단순히 소비자에게 손해배상뿐만 아니라 별도의 과징금, 과태료가 부과되며 임직원의 경우 과태료와 해임 및 면직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가 발생한다면 이 과정에서 소비자 배상을 용이하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세 번째로 금소법의 주요 포인트는 약탈적 대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것입니다. 약탈적 대출이란 고금리 대출이 아니라 상환 능력을 감안하지 않은 과잉 대출을 의미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상환 능력 대비 과도한 대출에 대한 책임을 금융회사에 부여합니다. 이러한 금소법의 근본적인 취지는 부동산 시정 안정화 때문이기도 한데요. 정부의 대출 금리 인하와 대출 접근성은 주택시장, 산업용 부동산, 주식, 비트코인 등 자산시장 버블을 초래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그래서 금소법으로 인해 앞으로 금융회사는 대출 축소와 금리 인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는데요. 대부분의 변동금리 대출의 경우 금리가 지속적으로 인상된다면 앞으로 채무자의 상환 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금소법은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물론 대출이 보다 까다로워졌기 때문에 2030 세대의 소위 영끌이라 말하는 과잉 대출을 통한 주택 매수가 더욱더 힘들어질 전망입니다. 왜냐하면 금소법은 실수요나 무주택 여부로 대출 한도를 결정짓는 게 아니라 상환 능력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상환 능력 대비 과잉 대출을 해주는 대부조합, P2P, 저축은행, 이러한 비은행의 경우 악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금소법은 여태까지 정부에서 내놓은 부동산 정책보다 더 무서운 법안으로 느껴지는데요. 현금과 수입이 많은 사람만이 앞으로도 집을 살 수 있겠죠. 그동안 서울 아파트의 경우 2030 세대의 주택 매수 비중은 2020년 10월 기준으로 41%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금소법으로 인해 정부의 2030 세대를 위한 LTV DSR 규제 완화 정책은 금소법으로 실효성이 매우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2030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에도 금융회사에서는 금소법으로 인해 보수적으로 대출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금융산업에서는 금소법이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먼저 온라인 금융업과 핀테크 사업은 위축될 가능성이 큽니다. 온라인상으로도 대출이 가능했던 인터넷 전문 은행들은 금소법 규제를 적용받음에 따라 비대면 대출 시장은 크게 위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판매 중개 대리인인 온라인 플랫폼 업자도 금소법이 적용되고 대출 상품 판매 행위에 대해서도 금소법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형 은행의 경우 위기와 기회가 동시에 따라옵니다. 금융회사에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게 된다면 소비자와의 계약에 있어 절차가 더 많아지므로 인력이 더 많이 필요로 하며 인건비와 판관비가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금융회사는 비용이 증가하고 가격은 인상되면서 공급은 축소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금융회사에서는 가격과 수수료 인상을 통해서 수익성을 확대하게 되는데 이는 성장 중심에서 이익률 개선 중심으로 수익 원천이 변경되는 것이죠. 그래서 배당 성향 상향이 가능해져 주가 재평가의 계기가 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해석인데요. 국내 은행 지주는 2017년 이후 최대 성장률을 전망하고 있고 이익 증가의 주된 원인은 은행 대출 가격 인상과 증권회사 같은 비은행 이익의 성장입니다. 그동안에는 은행의 낮은 배당성이 국내 은행 지주의 장기간 낮은 밸류에이션의 원인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낮은 배당 성향의 이유는 그동안 정부의 배당 규제로 배당 성향이 축소되었기 때문인데요. 금소법 이후 정부의 영향력이 축소되면서 점진적으로 배당 규제가 사라진다면 앞으로 은행업종의 주가가 재평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눈여겨봐야 할 은행 지주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KB금융을 볼까요? KB금융은 증권과 보험사 이익이 증가함에 따라 이익 증가율이 가장 높은 국내 최대 은행 지주로 거듭났습니다. 금융 지주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의 증권사를 소유하고 있고 앞으로도 급증하는 주린이와 증시 호조에 따라 이익 성장은 더 클 것으로 전망됩니다. 시장금리 상승과 정부 규제 강화 등으로 은행 순이자 마진율이 상승하면서 이에 따른 수익성 개선도 전망됩니다. 다음으로는 신한지주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신한지주는 수익 구조가 가장 다변화된 그룹이라는 게 강점입니다. 핵심은 은행, 증권, 카드 등의 비은행 분야 역시 기대 이상의 실적 개선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금소법 도입으로 인해 은행 경쟁이 완화되며 실적 또한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KB증권의 신한지주에 대한 목표 주가는 57,000원으로 상향됐습니다. 2021년 PBR은 0.4배, P2R은 5배로 과도한 저평가라는 게 업종 의견입니다. 다음으로는 우리금융지주입니다. 우리금융지주는 상대적으로 은행 비중이 높은데요. 이에 따라 순이자 마진 개선 등으로 기대 이상의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금융지주는 타사 대비 순이자 마진의 이익 민감도가 높기 때문에 향후 기준금리 동결과 시장금리 상승이 지속된다면 우리금융지주의 성장은 타사 대비 앞서 나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2021년 예상 PER은 4.9배, PBR은 0.34배로 증권가에서는 과도한 저평가 상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 지분 매각 이슈가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주가의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금융지주의 증권사 목표 주가는 15,500원입니다. 다음으로는 하나금융지주입니다.
하나금융지주 또한 타사 대비 NIM의 금리 민감도가 높기 때문에 기대 이상의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1분기 NIM은 전분기 대비 6bp 상승이 예상되고 대출 증가율 또한 2.6%를 기록해 이자 이익 전년 동기 대비 5.8% 증가하며 이익 성장을 견인할 전망입니다. 또한 증권 부분의 실적 호조로 이익 개선이 기대되며 지속적인 인력 구조 조정 결과 비용률 개선 폭이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표적인 배당 투자 유망주로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종식 이후 배당 규제 완화 시 배당 투자 유망주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금융지주는 대표적인 은행 중심의 금융그룹으로 금소법 도입 이후 경쟁 완화 시 가장 수혜가 클 것으로 전망하는 기업입니다. 2021년 예상 PER 4.2배, PBR 0.38배 수준으로 이 역시 증권가에서는 과도하게 저평가 상태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삼성증권입니다. 삼성증권의 1분기 영업이익과 지배주주 순이익이 각 28%, 83% 증가할 전망입니다. 1분기 평균 거래대금은 국내 약 38조, 그리고 해외는 약 1조 1천억 원으로 지난 분기보다 각 18.7%, 98.8%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무서운 매출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는 삼성증권의 목표 주가를 오늘 KB증권에서는 56,000원으로 상향했습니다. 네, 오늘은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복잡하고 세세한 법안이기 때문에 제가 모두 얘기를 해드릴 순 없었지만 그래도 최대한 간략하고 중요한 사안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댓글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유나나였습니다.